2024년 3월 한 남자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온 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킹한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한 구호금이었고, 난민촌의 식량 지원금이었으며, 개발도상국 병원의 의료비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조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한 북한 해커의 각성과 탈출, 그리고 그가 치른 자유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외곽,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지역. 겉으로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특수부서가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110 연락소라 불리는 북한 사이버전의 핵심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 남자, 우리는 그를 준혁이라 부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업무는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해커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양성한 사이버 전사였습니다. 준혁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집단 체조에 참여합니다. 아침 7시 식당에서 옥수수밥과 김치로 간단히 식사를 마칩니다. 8시 정각, 그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지하 3층의 작업실로 내려갑니다. 작업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창문은 없고 형광등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늘어선 이곳에서 같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명령과 보고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준혁의 업무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침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금을 북한의 비밀 계좌로 전송하는 것. 이른바 디지털 은행 강도였습니다. 그는 이 일에 능숙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의 눈에 띈 그는 특별 교육을 받았고 중국 선양에서 3년간 실전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계 최첨단 해킹 기술을 익혔습니다. 준혁이 속한 110 연락소는 북한의 여러 해킹 조직 중에서도 가장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이 막힌 북한에게 이 암호화폐 해킹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탈취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조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핵무기 개발, 미사일 제조, 군 현대화.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작업실에서는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상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컴퓨터 작업이 아니요.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이요. 그들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살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있어.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항일무장 투쟁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조국을 지키는 전사라고 믿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자신은 총을 든 군인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킹한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번의 작전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빼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사는 기숙사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보잘것없었고 가족들이 사는 평양의 아파트도 자주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돈이 정말 국방비로 쓰이는 걸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의심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다시 컴퓨터 화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겟으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규모가 큰 작전이었고 여러 팀이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임무였습니다. 준혁의 역할은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거래소 직원을 타겟으로 한 피싱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메일은 거래소의 공식 보안팀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보안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직원이 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순간 악성 코드가 거래소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했습니다. 준혁의 화면에는 거래소의 내부 네트워크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적진에 잠입한 특수 요원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탐색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들을 우회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거래소의 핫월렛 온라인 지갑에 접근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 총액은 한화로 약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준혁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여러 개의 중간 지갑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선양에 있는 비밀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되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혁은 상부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얀 쌀과 돼지고기, 그리고 중국산 과자 한 박스. 그에게는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또 한 번 큰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해커일까? 아니면 도둑일까? 그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작은 씨앗처럼 그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씨앗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준혁은 그날 밤 자신이 해킹한 거래소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규칙 위반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학생, 주부, 은퇴한 노인들. 그들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한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계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계좌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 계좌의 잔액은 이제 0이었습니다. 준혁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 순간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실체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상상 속에서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준혁의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조국을 위한 전사, 밤에는 양심과 싸우는 한 인간. 그는 이 이중적인 삶을 5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작업실에 도착했고 새로운 임무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타겟은 유럽의 한 중형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보안이 취약해 쉬운 표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준혁은 며칠에 걸쳐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작전 당일 그는 성공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거래소의 핫월렛에 접근했고 약 2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소의 주요 계좌 중 하나가 일반적인 개인 계좌와는 달랐습니다. 계좌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호프 포 칠드런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시리어 릴리프 펀드. 준혁의 영어 실력은 유창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국제아동희망기구 시리아 구호 기금. 이건 구호단체의 계좌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 계좌의 세부 정보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내용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계좌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한 긴급 구호 기금. 식량, 의약품, 임시 거처 제공을 위한 모금액. 현재 1247명의 어린이가 이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얹어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기금의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액의 기부금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0달러, 20달러, 때로는 5달러.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촌의 식량 구매, 의약품 배송, 임시 학교 운영. 모든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이 돈을 훔쳐서 북한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작전을 중단하거나.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의 대가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파멸이었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금 이체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200억 원이 순식간에 여러 개의 중간 지갑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그 구호단체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완료되었습니다. 상급자는 만족했고 준혁에게 다시 한번 칭찬을 보냈습니다. 잘했소, 동무. 조국이 동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요. 하지만 준혁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리아 어딘가에서 배고픈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약이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의 신음소리. 상상 속의 소리였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눴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르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초상화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경외감을 느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개인 컴퓨터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작업용 태블릿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터넷 활동은 감시되었고 외부 사이트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해커였습니다. 그는 우회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는 VPN을 통해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단체의 웹사이트를 찾아갔습니다. 화면에는 시리아 난민촌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소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 파티마, 8세. 폭격으로 부모와 두 오빠를 잃었습니다. 현재 난민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하산, 6세. 화학무기 공격으로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완전히 실명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맨 아래에 긴급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우리 기금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금액의 80% 이상이 탈취되었습니다. 현재 난민촌에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글의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준혁이 해킹을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의 실체를, 그가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임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약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도둑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범죄자였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준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 당에 대한 믿음, 자신의 존재 이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리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 아파서 신음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 새벽 3시,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역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불을 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훔친 수천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 왜 우리 인민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인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작업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자신의 작업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킹 대상의 계좌를 볼 때마다 그는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돈은 무엇을 위해 모은 것일까? 어떤 날은 은퇴한 노부부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학금을 모으던 대학생의 계좌였습니다. 어떤 날은 중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 치료비를 모으던 부모의 계좌였습니다. 그는 매번 그 돈을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었으니까. 하지만 매번 그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작업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동료 중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외부 세계와의 불법 접촉 시도였습니다. 그 동료는 해킹 작업 중 외국의 한 보안 연구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준혁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긴급 정치학습이 소집되었습니다. 상급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중대한 배신 행위를 목격했어. 한 동무가 조국과 당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려 했어. 이것이 바로 사상적 해이가 가져오는 결과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오. 적들은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전사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동료는 정말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준혁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훔친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진실을 담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준혁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작업 중에 틈틈이 민감한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거래 기록, 자금 흐름, 작전 계획서, 조직도. 그는 작은 USB 메모리에 이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철저했고 USB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의 한 구석에는 오래된 서버들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폐기 예정인 장비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청소를 핑계로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USB를 오래된 서버 케이스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4월 초 준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몰래 읽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 중국 내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방법, 제3국으로 가는 경로.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은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 정보기관과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의 감시망은 촘촘했고 외부와의 통신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커였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의 어느 날, 준혁은 작업 중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남한 국가정보원의 공개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나는 북한 사이버전 부대의 현역 요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암호화폐 해킹 작전에 대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메시지 끝에는 간단한 암호 문구를 넣었습니다. 만약 답장이 온다면 그 문구를 포함시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준혁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감시망에 걸린다면 그는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스팸으로 분류되어 버려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한 측에서 이것을 함정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북한 내부에 있다는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지에는 준혁이 요청한 암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준혁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내야 할까? 너무 민감한 정보를 보내면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정보를 보내면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작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보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의 특징, 공격 패턴, 타겟 정보. 이런 정보들은 남한 측에서 검증할 수 있었지만 북한 내부의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예.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혁의 탈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은 중국 내 협력자들을 통해 탈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준혁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가 그를 픽업하고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양에서 일하고 있었고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중요 부서에서 일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항상 감시되었습니다. 준혁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월 초 그 기회가 왔습니다. 상급자로부터 새로운 임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해외 공작원과의 협력 작전이었습니다. 준혁을 포함한 3명의 요원이 선발되어 2주 동안 선양에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선양은 북한 국경에서 가까웠고 준혁은 이미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남한 측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2주 후 나는 중국 선양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탈출의 기회입니다. 남한 측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양에서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USB를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USB가 없다면 남한 측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혁은 작업실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래된 서버 케이스를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속옷 안쪽에 꿰매어 숨겼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른 두 동료와 함께 평양순환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여권 검사, 신체 검사, 소지품 검사. 하지만 다행히 USB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준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중국 선양. 준혁과 두 명의 동료는 선양 시내의 한 호텔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이곳은 북한 공작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북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선양에 거주하는 북한 해외 공작원과 협력하여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기간은 2주였습니다. 도착 첫날, 3명의 요원은 선양 외곽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해외 파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온 요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동무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 여기서는 평양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이요. 해외 요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제한이 북한보다 훨씬 덜했고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삼엄했습니다. 3명의 요원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했고 단독 행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명은 같은 방을 사용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준혁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는 남한 정보기관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탈출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남한 측에서는 선양 시내의 한 커피숍을 만남 장소로 정했습니다. 준혁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가 그를 픽업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동료들을 따돌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5월 20일 기회가 왔습니다. 작전 회의 중 상급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준혁은 선양 시내의 한 PC방에서 해킹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다른 동료 한 명은 호텔에서 서버 관리를, 또 다른 동료는 현지 협력자와의 연락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동무들은 절대 단독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각 조는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해야 하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함께 PC방에 갈 예정이던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무,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소.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소.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쉬는 게 좋겠소. 내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소. 아니요, 괜찮소. 임무는 수행해야 하지 않겠소? 조금 쉬면 나아질 것 같소. 준혁은 약한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저녁 8시, 준혁은 동료와 함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PC방은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동료는 구석에 조용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킹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준혁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준혁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그는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PC방은 1층에 있었고
창문 밖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준혁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준혁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골목으로 뛰어내렸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한 측에서 보내준 만남 장소까지의 경로. 그는 그 길을 따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동료가 그의 부재를 눈치챈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선양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준혁은 그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만남 장소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스타벅스 커피,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15분 후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은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약속된 자리, 창가의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준혁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암호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미리 정해진 대답을 말했습니다. 자유입니다. 남자는 신문을 접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USB를 가지고 있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옷 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 잠깐 확인하고는 다시 준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탔고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은 이제 북한 당국의 최우선 수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숨겨야 합니다. 차는 선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린 후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2층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철저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남한으로 가는 경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는 간소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5년간의 계획, 몇 달간의 준비, 그리고 오늘 밤의 결행.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평양에는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역자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준혁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한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준혁과 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USB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가장 상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국제사회에 공개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준혁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준혁은 그 은신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남한 측은 그를 남한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하여 직접 남한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3국, 즉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를 경유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5월 28일, 준혁은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왕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선양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한 요원 2명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준혁은 그들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북한 측이 중국 당국에 준혁의 정보를 넘겼다면 그는 여기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조 신분증은 완벽했고 중국 당국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태국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의 비행 동안 준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있다. 방콕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준혁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월 3일, 준혁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입국장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안전한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탈북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주 동안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당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법률 교육,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평양에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고 그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남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리 상담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 가족이.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탈북자의 가족은 연좌제의 대상이 됩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나쁜 오빠입니다. 아니요.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체제에 저항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쉽게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몇 주 후 준혁은 적응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남한 사회에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정원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새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담당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평범한 IT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일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준혁, 아니 이제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탈출한 지 일주일 후 평양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10 연락소의 핵심 요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보위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의 사고나 납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준혁이 PC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탈북이었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핵심 기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적국에 그 정보를 넘긴다면 그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준혁을 찾아내야 한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찾아내라. 보위부 책임자가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총동원되었고 중국 공안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준혁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모든 요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준혁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요원들이 준혁의 부모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어디 있소? 그와 연락한 적이 있소? 준혁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준혁이는 국가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던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보위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전체를 연행했습니다. 준혁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신문실로 끌려갔고 며칠 동안 가혹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희 아들은 반역자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에게 도망쳤다. 너희도 공범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결국 조사 결과 가족들은 준혁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에 따라 그들은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던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의 작은 마을로 추방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가족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의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준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한국 관련 시설들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혁은 중국을 떠난 후였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는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터폴에 준혁을 수배자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죄목은 국가기밀 유출과 컴퓨터 해킹이었습니다. 준혁은 위험한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해킹했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준혁이 자신들의 명령에 따라 해킹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를 개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해당 인물은 북한 정권의 국가적 사이버 범죄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용기 있게 탈출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보호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표로 준혁의 존재는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북한 해커의 극적 탈출, 김정은의 금고를 열었던 남자, 사이버 전사에서 양심적 망명자로. 준혁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북한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 남한 국정원은 심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있는 공작원들에게 준혁 암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즉시 준혁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반 보호시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치가 극비로 유지되는 특수안가로 이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안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무장 경호원들이 그를 지켰고 그의 모든 이동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준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밖을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가끔 운동을 위해 밖에 나갈 때도 경호원들이 항상 동행했고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대가인가? 준혁은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보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8월 초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무장한 남자 2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각 대응했고 범인들은 총격전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준혁을 암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진과 이동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요원이 준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 내부에도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남한에 있었고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호원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여전히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평생 숨어 지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곧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선택했어. 나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선택했어. 이것이 그 대가라면 나는 받아들여야 해. 9월, 준혁은 국정원과 협력하여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담긴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수백 건의 해킹 작전 기록,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 북한 사이버 부대의 조직도, 해외 협력자 명단.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혁은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는 각 작전의 배경을 설명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최고 지도자의 사치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독일 고급 승용차, 프랑스 와인과 치즈. 이것 보세요. 한 분석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단 한 번의 거래에서 500만 달러가 이탈리아의 한 요트 제조사로 송금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개인적 용도입니다. 준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훔친 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아 아이들의 구호금이,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이, 최고 지도자의 요트를 사는 데 쓰인 것입니다. 10월, 남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주요 언론사들에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북한, 해킹으로 4조 원 탈취. 핵개발의 전용. 사이버 범죄 국가, 북한의 민낯. 북한 해커 출신 망명자, 충격적 증언. 유엔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동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조작한 날조 극입니다. 소위 망명자라는 자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이며 그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략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준혁이 제공한 데이터는 여러 나라의 보안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했고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었고 북한과 연관된 암호화폐 거래는 더욱 철저히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준혁의 증언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추적은 계속되었고 그의 목숨값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담당 요원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원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는데 당신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탈출 이후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내가 북한을 떠난 지 6개월이 되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고향.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2025년 현재 준혁은 김태준이라는 새 이름으로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위치는 극비사항입니다. 그는 여전히 24시간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은 항상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립니다. 평범한 삶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자문으로 일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또한 그는 탈북자 청년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진 채입니다. 그는 김 선생님으로만 알려져 있고 학생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탈북자가 수업 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북한에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제가 아는 것은 너무 적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시나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북한에서 컴퓨터를 다뤘단다. 하지만 여기 와서 많은 것을 새로 배웠지.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젊은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처럼 되고 싶다니. 만약 그 학생이 자신의 과거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훔쳤던 해커였다는 것을,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안다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2025년 3월, 준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얼굴과 실명은 가린 채,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인한지를,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 이야기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동의했습니다. 단, 철저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4월,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음성 변조와 실루엣 처리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제 임무는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했던 작전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안을 뚫고 어떻게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훔친 돈이 전쟁 고아들을 위한 구호금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그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국가 범죄이며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의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혁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훔친 돈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준혁은 이런 비판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 할머니는 2023년에 암호화폐 투자금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당신인가요? 준혁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23년에 어떤 작전들을 수행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할머니의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낼지도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써야만 하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들의 돈을, 희망을,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죄는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해킹 조직을 막기 위해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제 죄가 씻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상처 입힌 모든 분들을. 그리고 매일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들리지 않는 사과이지만 진심입니다. 준혁은 이 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준혁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준혁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사이버보안기구의 대표가 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의 해킹 조직들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혁은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해킹 기법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여러 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도입되었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국제사이버보안학회에서 준혁의 기여를 인정하는 특별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직접 참석할 수 없었고 대리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학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익명의 한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그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했으며 그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사이버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며 진정한 속죄입니다. 준혁은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7월, 또 한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정원은 다시 한번 그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극비였지만 그는 이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양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어 살아야 했고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 고향을 잃었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양심의 평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내가 자유로워진 지 1년하고 2개월이 되었다. 이 1년여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 두려움, 후회, 슬픔, 그리고 희망.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후회한다. 특히 가족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나는 더 이상 도둑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는 나 자신을 거울에서 볼 수 있다. 적어도 이제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적어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나는 김정은의 금고를 지키던 해커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준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끝나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언젠가 북한의 암살자에게 발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준혁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극비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 덕분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북한 해킹 조직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수백 개의 의심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도입되었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혁의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중 일부는 준혁의 용기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도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또 다른 북한 사이버 요원이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준혁의 인터뷰를 몰래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대가라는 것을.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남의 돈을 훔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해킹했던 피해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악몽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자신이 해킹했던 구호단체의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긴급 모금 덕분에 우리는 다시 시리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1,500명의 아이들이 음식과 의약품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그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가 벌어들인 월급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죄가 씻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싸우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끔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북한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탈출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는 다시 탈출할 것입니다.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준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것이 바로 준혁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해커에서 양심적 망명자로, 범죄자에서 보호자로 변신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 준혁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여전히 위험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북한 해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체제의 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명령과 양심의 충돌,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준혁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